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문재인과 10년을 함께 해온 경제학자.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거쳐 2012년 문재인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을 맡고 있는 이정우 위원장. 그와의 솔직한 대뜸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대뜸 토크는 문재인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아주 알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뜸 토크에서 빠질 수 없는 분이죠. 김민주 기자 역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OBS 정치부 김민주입니다. 올 대선판에서 문재인 후보의 경제 수장을 맡으셨는데요. 그 앞으로 문 후보가 펼치게 될 경제 정책도 궁금하고 또 위원장님의 역할도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우리 이정우 위원장님의 즉각적인 생각을 알아보는 OX 답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아주 짧게 생각하시고 O나 X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예. 나는 좌파 교수로 불리는 것이 싫다. X.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싫지는 않습니다. 좌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좌파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네. 있고 예.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좌파로 불리는 건 대단한 영광이죠. 예. 그런데 좌파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십니까? 우리나라에 좌파 그 레드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좌파 사냥을 너무 했기 때문에 좌파가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됐는데 사실은 우파보다는 좌파가 항상 더 좋은 것이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좌파까지는 못 되지만은 좌파로 불리는 데 대해서는 아주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조훈현 국수에게 이긴 적이 있다. 이야, 있으세요? 석점 놓고 이겼습니다. 언제입니까, 예, 그게? 한 10년 전인데요. 대구에서 석점 놓고 이긴 적이 있고 예. 제가 또 하찬석 국수라고 대구에 살고 네. 계셨는데요. 네. 2년 전에 아깝게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한테도 석점을 놓고 이긴 적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서서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도 부동산 거품이 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네. 그 옛날처럼 뭐 부동산이 올라가고 부동산 신화가 살아나고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우스푸어 문제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죠. 예. 이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대두됐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부동산, 한국 부동산, 특히 땅값이 핵심인데요. 네. 그게 세계에서 지금 제일 비싸죠. 이렇게 비싼 나라가 없습니다. 그 땅값을 이렇게 폭등시킨 책임이 어디 있느냐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제일 많이 올랐고요.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때는 강남 개발, 그렇죠. 이런 것부터 네. 시작해서 경부고속도로 전국을 파헤치고 개발하고 기공식, 준공식 끊임없이 개발을 했거든요. 과잉 개발이었죠. 그러면서 이 토지 공개념적인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 결과 한국의 땅값이 폭등에 폭등을 거듭했고 부동산으로 인한 졸부들이 나타났고 네. 다른 한편은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계속됐고 따라서 그 책임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절반 이상이 있다. 이렇게 그게 제 계산이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무슨 감정적인 비판이 아니고 네. 객관적인 수치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정치를 좋아하지 않는다. 천상 나는 학자다. 이런 대답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보고 정치 교수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정치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다만 정책을 좀 한다. 그래서 저는 정책을 돕지 정치는 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이 있다. 야, 이건 무거운 얘기예요. 돈으로 빚을 지신 거예요?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뭐 제가 교수다 보니까 네. 돈으로는 빚이 질 일이 없는데요.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마음의 빚이요? 마음의 빚이 젊은 시절에 네. 대학교 다니고 또는 졸업하고 이럴 때 그 당시 학생 운동을 아주 맹렬히 하고 이런 선후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소위 데모 주동자 선두 그룹은 못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같이 제적당하고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각하면 저는 늘 마음의 빚이 있다. 이 빚을 제가 공부를 통해서 또는 정책을 통해서 갚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죠. 그 빚은 너무 큽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승리한다. 예.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승리합니까? 그분의 어떤 인간성, 진실성 네. 이런 것이 점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조금이라도 겪어보면은 이 사람은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네. 그리고 또 정의감이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예. 멀리 보고 원칙대로 또박또박 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진실성이 국민들한테 저는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앞으로 70일 뒤쯤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문 후보의 그 인격과 능력에 공감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즉답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도 사실 경제 민주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그 새누리당 캠프에서 경제 민주화 쪽에 이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데, 문재인 대선 후보 측에서 생각하는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의 큰 그림은 어떤 겁니까? 문재인 후보의 그 경제 민주화 구상은 좀 틀이 큽니다. 네. 일단 경제적 강자들의 횡포를 제어하고 네. 경제적 약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모두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네. 이것을 경제 민주화라고 봅니다. 우선은 제일 큰 것부터 얘기하면은 재벌 문제가 있고 네. 중소기업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 골목 상권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적 대타협 또는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동의 민주화를 이뤄내고 재벌들이 물론 잘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네. 밀어주되 잘못된 것 이건 누가 봐도 불공평하다 싶은 이런 것은 규칙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바꿔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네. 풀뿌리 경제 조직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렇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저희들은 그것을 담쟁이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담쟁이처럼 활발하게 담을 타고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이것도 역시 경제 민주화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재벌 개혁, 노동의 민주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 삼박자,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경제 민주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점과 과점을 억제하고 좀 더 공정한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능력껏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것이 큰 틀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틀은 사실 미국에서 100년 전에 진보의 시대라는 게 있어서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독점 분쇄자예요. 독점과 싸웠습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해 있었고 철도라든가 무슨 전기 이런 분야에 많은 독점이 나타나서 가격을 제 맘대로 올리고 경쟁자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을 막은 그런 챔피언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안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역시 뉴딜을 통해서 30년대 노동을 민주화하고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그런 개혁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죠. 그런 것이 말하자면 미국판 뉴딜을 한국에 도입할 필요는 한국에는 아직 뉴딜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중소기업이 너무 힘들고요. 네. 심지어 골목 상권, 슈퍼마켓 또는 골목의 빵집까지도 어려운 정도까지 그렇죠. 오니까 네. 이제는 분노가 광범위하고 국민이 공분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는 그렇죠. 안 되는 그런 상태이고, 따라서 지금은 한국에도 뉴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시간이 이렇게 좀 흘러가면서 국민들 감정이 더욱더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은- 총리의 관심사가 아닐까 지금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이제 장하성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맡고 있는데 색깔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생각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방향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예. 그 두 분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공감하시는 편이세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두 분하고 저하고는 생각에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 처한 환경, 각 정당의 위치와 색깔이 다른 것이죠. 네. 그래서 새누리당은 김종인 위원장은 상당히 개혁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고, 그 유명한 헌법 119조 2항이라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부활시키는데 상당히 공로를 세운 분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당의 다른 구성원들이 네. 박근혜 후보부터 시작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고, 이게 뭐냐, 오히려 뭐 경제 방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진 그런 인식이 쫙 깔려 있는 것이죠. 네. 그 속에 그냥 혼자 외로운 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분이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민주당에 오셨으면 훨씬 자기의 그 포부를 쉽게 펼 수 있었을 텐데 네. 잘못 가신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아직 나간 게 없는데,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 그 책은 상당히 개혁적이고 사실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의 생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장하성 교수가 그쪽으로 가셨는데, 경제정책을 총괄한다고 하시는데, 장하성 교수는 널리 알려지기를 주주자본주의의 챔피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의 이 참여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장하성 교수의 주주자본주의적인 생각, 이 둘 사이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고요. 이 간격이 앞으로 어떻게 조정 조화될까, 이 두 개가 상당히 대립적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뜸 질문 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어떤 방법으로 각각 경제 민주화, 뭐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안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예. 그 정책을 지금 문재인 후보는 내놓았고요. 7월 말에 망원시장, 서울의 망원시장이라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치열한 네.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곳에 가서 문재인 후보가 경제민주화 1탄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런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과거에는 그냥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신고제로 되어 있어 아무나 그냥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슈퍼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피켓 들고 데모하고 막 아우성을 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겠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심사해서 거기에 상권이 어느 정도 침해받는가 이런 것을 보고, 침해가 너무 심할 때는 허가를 안 해줍니다. 예. 그래서 강력한 어떤 제어 장치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의 이 경제민주화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골목 상권을 지키려는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뚜렷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을 모신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계속 불협화음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겨우 막 시작했으니까 네. 아직 정책이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나오면은 뚜렷이 대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네. 봅니다. 아직은 좀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예. 지금 대뜸 질문 있습니다. 재벌 개혁을 문재인 후보가 발표를 하셨는데 네. 이 주요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순환 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맞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새누리당과 이쪽 민주당의 차이는 순환 출자 금지는 논리적으로 맞는데 저쪽은 기존의 순환 출자는 손대지 않고 신규만 금지시키겠다. 이것이 박근혜 후보의 공약입니다. 그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는 순환 출자가 잘못된 것인 이상 신규도 물론 금지하지만은 기존의 순환 출자도 금지해야 된다. 그런데 당장 그걸 다 해소하기는 어려우니까 3년 유예 기간을 두고 3년 안에 다 해소하라. 차차. 이렇게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과격하지도 않고 그렇게 분명히 개혁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과거에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니까 상당한 개혁성을 가지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죠. 예. 35년 동안 교편 잡으시면서 예. 가장 뿌듯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네. 경제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역사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먼저 되고 경제학을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늘 강조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학생이 졸업 사은회가 그때는 있었던 때인데요. 네. 졸업하면서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소감, 졸업 소감 얘기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1학년에 들어와서 경제원론을 듣는데 이정우 교수가 먼저 인간이 되고 경제학을 해야 된다고 하시길래 경제학은 뒷전으로 돌리고 4년 동안 열심히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다가 그래서 다 웃고 그랬는데 네. 저는 그런 제 말 한마디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줄 몰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가르치는 직업이 굉장히 보람이 있구나 하고 그 더욱더 좀 자부심이랄까 책임감 이런 것을 느낀. 지금 대뜸 질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근현대사를 가르치고 있지가 않죠. 혹시 학생들에게 근현대사 관련된 책을 좀 추천하신다면 어떤 거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수업 시간에 경제 수업 시간에 근현대사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 보고 이런 책을 더 읽어봐라고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추천한 책이 한홍구 선생이 쓴 대한민국사 1, 2, 3, 4권 4권으로 된 게 있습니다. 네. 아주 재미도 있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많이 나옵니다. 예. 또 좀 오래됐지만은 한겨레 신문을 창간하셨던 송근호 선생님이 쓴 한국 현대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많이 읽었던 그런 좋은 한국 현대사 입문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되죠.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한국 근현대사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대사, 중세사, 무슨 김부식은 알고, 그렇죠. 정몽주는 알면서 정작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근현대사, 지난 100년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모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은 제가 수업 첫 시간에 돌발 퀴즈를 냅니다. 네. 김규식에 대해서 아느냐,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는 학생이 더 물어요. 여운형 선생은 정말 잘 모르는 잘 것 몰라요. 같아요, 학생들이. 근데 제가 만일 김구 선생에 대해서 물으면 다 합니다. 네. 근데 김구 선생이나 김구식 선생은 같이 활동을 하셨고 두 분 다 훌륭한 애국자인데 두 분 다 같이 38선이 분단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북에 가서 김일성, 김두봉하고 같이 사자회담을 한 민족 지도자거든요. 네. 남쪽을 대표해서.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은 거의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될 우리 근현대사의 거목이고 애국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이 김구는 알면서 김규식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김규식 하면은 삼국 사기의 저자 이렇게 쓰는 답안이 나와요. 이게 한국 근현대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거는 정말 참 잘못됐다 싶어서 경제학 수업 시간에도 가끔 근현대사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참여정부에 2년 반을 계셨고 예. 또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 차이점이 뭐고 또 똑같이 닮은 점이 뭘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거의 그 연속선상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어떻습니까? 제가 접해본 두 분은 아주 공통점이 많습니다. 두 분 다 정의의 사나이고요. 네, 정의감. 네. 그다음에 대단히 솔직합니다. 꾸밈 없고요. 네. 그다음에 대단히 겸손합니다. 두 분 다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대화해도 말을 놓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네, 말 놓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존대를 예, 하시는군요. 항상 존댓말을 쓰고요. 그럴 정도로 늘 겸손하고 모든 사람 다 평등하다 이런 생각이 몸에 밴 분들이고 그런 점 다 공통점이죠. 차이점이 있다면은 기질의 차이가 있는데 기질이요? 기질이 노 대통령은 좀 더 어떤 격정적입니다. 노 대통령은 격정적인 데 반해서 문재인 후보는 좀 더 내향적이고 안정적이다. 네. 그래서 말 실수가 훨씬 적을 것이다.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뜸 질문 있습니다. 장명에 또 유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그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예. 교수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지으신 게 맞나요? 반쯤 맞는데 다는 아니고 반쯤 맞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인수위가 2달인데요. 인수위 중간쯤 됐을 때 새 정부의 이름을 짓자 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몇 안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유력한 안이 국민참여정부였어요. 국민참여정부라 하길래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것도 뜻은 좋은데 너무 길다. 또 바로 앞이 국민의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여정부로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수정안을 제시했더니 그게 이제 지지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결국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 뒤에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을 말한다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참여정부는 삼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심지어 그 참여정부라는 이름조차 삼성에서 지어줬다. 뭐 이런 비슷한 발언 그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 이건 아닌데 제가 장명을 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네네. 바로 이렇게 됐거든요. 네. 혹시나 삼성에서 추천한 이름이 국민참여정부였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국민참여정부라는 일안이 있었는데 그 대신에 제가 수정안을 제시해서 참여정부라는 것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의 잘한 점들을 안고 예. 간다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예. 정책적인 면에서 노무현 정부 때와 예. 큰 차이가 나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대표적인 것이 아마 재벌 개혁 같은 것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가 재벌 개혁이란 말을 그때 쓰질 않았습니다. 네. 참여정부는. 왜냐하면은 그 과거 정부들이 늘 임기 초에는 재벌 개혁을 굉장히 크게 외치다가 네. 임기 말에 가면 용두삼이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처음부터 온건하게 가되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만들어서 계획을 따라서 차근차근 한다 이렇게 그랬고 이름도 시장개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보면은 재벌 개혁 문제가 크게 나빠진 것도 아닌데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가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죠. 물론 이명박 정부처럼 지금처럼 경제력 집중이 막 급속히 네. 심해지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거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됐는데요. 그러나 미흡한 건 사실이죠. 그런 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비정규직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렇죠.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내놓긴 내놨는데요. 그게 약간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도 미흡하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은 재벌 문제, 비정규직 문제, 또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의 고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점이 저는 참여정부를 뛰어넘는 점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뜸 질문 있습니다. 그 이번 대선을 두고서 제2의 박정희냐, 또 제2의 노무현이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 표현은. 왜냐하면은 박근혜 후보는 아무래도 부녀지간이니까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얼마 전에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당신의 멘토가 누구입니까? 하니까 아버지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20대의 나이에 본의 아니게 퍼스트 레이디 역할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것을 많이 보고 배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후보는 어떤 사람은 뭐 친노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점도 참 많습니다. 정말로 좀 박수 칠 만한 그런 권위주의의 타파라든가 경제정책에서도 약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이라든가 복지 예산 이런 거 크게 확충한 거 이런 것은 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2의 노무현이 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잘못한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같은 것은 정권의 철학에 맞지 않는 쪽으로 잘못 갔다고 보고 저도 그걸 비판했습니다만은 문재인 후보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극복하고 또 예를 들면 무슨 뭐 당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이라는 어떤 일종의 사고, 예를 들어 그런 점이 많은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이탈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되죠.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네. 그러나 잘한 점은 개선해야 되지 구태여 뭐 친노 탈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네. 인정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실패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 점이 걱정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가야 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가야 되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그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을 읽을 때는 안 교수는 생각이 이쪽에 민주통합당이나 문재인 후보하고 상당히 비슷해서 쉽게 단일 후보가 되겠다 하고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중순에 출마 선언을 할 때 제가 그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의 발언 내용은 방향이 좀 달라졌어요. 예, 달라져서 조금은 이쪽 진보개혁 쪽보다는 박근혜, 문재인의 중간 정도를 차지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 달라진 거는 저는 조금 의외였고요. 앞으로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약간의 조금의 걱정이라 할까, 뭐 잘 될 거로 봅니다만은 왜냐하면 두 분이 워낙 인품이 훌륭한 분이니까 잘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약간의 걱정거리가 뭐 조금 뭐 그냥 생겼다 이런 정도지. 크게는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정우 위원장님이 뭐 물론 지금도 아까 뭐 빚도 많이 못 갚았다고 하셨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에 많은 이제 시간들을 투자하셨잖아요. 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늘 사람이라는 게 아쉬움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내 생애에서 좀 큰 꿈이 있다면 어떤 목표입니까? 저는 이번 연말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은 박수치고 아리랑을 부르고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꿈이고요. 저보고 이제 폴리페서라고들 많이 이제 놀리는데요. 저는 사실 정치하고 체질이 안 맞거든요. 사실 저 체질은 뭐 책이나 보고 책 쓰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게 제 천직입니다. 다만 한국의 격동기에 이 정치나 시대가 저로 하여금 정치까지도 오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건 제 본업은 아니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안심하고 나라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책 쓰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시간이 좀 많았으면 우리 위원장님과 더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예, 예. 마무리를 좀 하면서 예. OBS 시청자분들도 요즘 뭐 때가 때이니만큼 각 캠프의 경제 관련 위원장분들의 말에 촉각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 말씀 겸해서 예. 이렇게 일해 나가겠다. 예. 포부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경제 민주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만 무성하고 실체가 별로 보이질 않아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실망도 하셨을 겁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잘하는 점은 도와주지만은 잘못된 점, 경기규칙이 불공평한 점, 그런 점은 바로잡아서 재벌들은 재벌대로 세계시장에 나가서 홀홀 승승장구하게 하고 또 골목 상권은 지키고 중소기업도 잘 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그런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없는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문재인 캠프의 경제 민주화 또 싱크탱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우 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빚진 게 많다고 하셨는데 돈으로 빚진 게 아니라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하십니다. 신세 진 사람들에게 또 갚는 빚이 아니고 우리 온 국민들에게 아마 경제적으로 좀 풍요한 날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 땅의 한 학자로서 그런 좋은 세월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빚을 참 많이 갚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정우 위원장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우 위원장의 구수한 노래 잠깐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꿈이여 다시 한번 백합꽃 향기 속에 그리운 여울 지어